자, 유리가 내려오면서 입지가 좁아진 온조, 비류가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죠? 처음에는 10사람이 도왔다 그래서 십제라고 부르다 만백성이 따랐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뭐라고 정했다? 예, 백제라고 정. 백제 시조, 온조 왕이죠? 비류는 미추홀, 미추홀은 어디죠? 미추홀. 온조는 위례에 도읍을 하죠. 미추홀은 지금의 인천이에요. 자, 근데 인천 혹시 가본 사람 있어요? 살아본 적 있어요? 그건 아니고. 인천이 보통 날씨가 어떨까요? 날씨가 뭐 춥고 덥고를 떠나가지고 흐린 날이 좀 많아요. 그 바다를 끼고 있죠. 자, 그 바다 낀 도시들이 좀 그래요. 인천 날씨 좀 안 좋고, 그리고 삼국사의 기록에 보면 뭐 물이 짰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바다가 있으니까 소금물이 뭐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비류는 정착에 실패하죠. 그리고 자, 온조는 그 한강 이남의 위례라는 곳에 도읍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백제가 시작이 되고, 이 위례성이 지금의 서울이죠? 네. 당시 위례성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도 불렀다? 한성이라고 부르고. 한성 백제, 위례 백제 다 같은 표현이에요. 온조 비류 같은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백제를 건국했다.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유물. 너희 저 롯데월드 가봤어요? 롯데월드 잠실에 있죠? 잠실에 어느 동네에 있어요? 석촌동에 있죠, 그죠? 자, 석촌동이 왜 석촌동일까요? 석이 무슨 석자? 돌석자. 촌은 무슨 촌자? 마을 촌자예요. 석촌동, 뜻풀이 하면은 돌이 많은 동네라는 뜻이죠. 그 석촌동 가면 롯데월드 말고 그 옆에 그 커다란 그 백제 왕릉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석촌동 부분군이에요. 자, 근데 이 무덤은 어 서울뿐 아니라 한반도 남부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무덤 형태예요. 이 무덤은 그러면 어디서 많이 발견됐느냐? 이 커다란 무덤은 학변이 막 50m가 넘거든요. 저기 저 만주 저 가면은 고구려 옛날 수도 국내성 있죠. 그 국내성 주변에 그렇게 커다란 그 돌로 쌓아놓은 무덤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어, 저 고구려 건국 세력, 고구려를 처음에 이렇게 고구려에 있었던 사람들이 백제로 내려와가지고 백제 건국에 참여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대목이죠. 고구려 장군총 같은 무덤들이 뜬금없이 서울에 있는 백제 무덤과 유사한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는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계통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온조와 비류가 내려와가지고 고구려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백제를 건국했다. 그런 사실들을 뒷받침해주는 유물이다. 자, 백제는 3세기 때 고이왕을 잘 기억하세요. 자, 고이왕 때 비로소 백제가 나라 틀을 좀 갖춰요. 자, 관리들의 순위, 등급을 매겨요. 1등부터 16등까지 매겨요. 몇 등? 16등. 이 중에서 1등은 좀 알아두세요. 1등은 좌평인데 좌평이 6명이에요. 그 6명의 좌평 중에서 제일 높은 좌평을 상좌평이라고 해요. 고구려 대대로였죠. 대대로 망리지라고 했잖아요. 백제는 뭐라고요? 상좌평. 그리고 관리들의 유니폼을 정해요. 자, 제일 높은 품계의 관리들은 자주색, 자색. 그 아래는 비색. 비색은 빨간색이에요. 붉을 비자. 그 아래는 청색. 자, 이렇게 관리들의 옷 입는 유니폼과 관등,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세기 때 백제는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죠. 자, 근초고왕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한 왕이에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평양에서 누굴 쏴주겠죠? 고구려의 그렇죠. 고국 원왕을 그러니까 죽였죠. 네. 원통하게 죽은 왕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백제는 마한의 54개 후국 중에 하나라고 했죠. 자, 그 수많은 마한의 조그만 나라들이 많았는데 그 지역을 대부분 정복한 사람이 근초고왕이기도 해요.
근초고항은 국제적인 감각도 뛰어나가지고 자 바다 건너 중국과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이랑도 정기적으로 교류를 했던 왕이 근초고 왕이고 특히 일본 왕한테는 자 강철로 만든 7개 가지가 달린 칼 무슨 칼이죠? 칠지도를 일본 왕에게 하사하기도 했다. 칠지도 주고 근초고항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왕위가 근초고항의 아들 손자에게 이어지게 돼요.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근초고항 지나서 침류왕 때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라난타라는 스님이 좀 특이하죠? 백제의 불교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4세기 백제 좋은 시기 다 지나갔어요. 이제 5세기 이르러가지고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죠. 백제는 계속 어려운 시기예요. 자, 이때 고구려가 내려오니까 백제가 어느 나라랑 손을 잡죠? 신라랑 손을 잡죠. 이 동맹이 이름하여 나제 동맹이죠. 당시 신라 왕은 눌지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계속해서 내려오게 됐고, 계로왕이 승려 도림한테 속죠. 그래서 무리하게 공사 같은 걸 일으켰다가 결국은 고구려 공격을 받아가지고 계로왕이 목숨을 잃죠. 침을 뱉었다 그랬죠? 장수왕에 의해서 계로왕이 전사를 하죠. 자, 수도를 뺏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를 위례성에서 남쪽으로 옮기게 돼요. 자, 백제의 두 번째 수도 어디? 웅진이다. 자, 웅진의 지금 이름은 뭐죠? 공, 공주죠.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예요. 선생님 봐봐. 자, 고구려 수도 두 번 옮기죠. 첫 번째 수도 어디였어요? 고구려. 졸본이었죠. 그러다 유리왕 때 수도 어디로 옮겼어요? 어? 국내성.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옮겼어요? 평양으로 옮겼죠. 자, 백제 첫 수도 어디였죠? 위례성이었죠. 그러다 수도 지금 어디로 옮겼어요? 웅진으로 옮긴다. 웅진 지금의 어느 도시라고요? 공주. 자, 그리고 신라랑 동맹을 더 강화하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죠. 자, 결혼해가지고 더 동맹을 강화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동성왕 때는 백제 그 소지왕과 그 결혼 동맹을 또 체결하기도 합니다. 네. 동성왕이 그 신라 이벌참 비지의 딸이랑 결혼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결혼으로 더 신라와 백제가 끈끈하게 맺어집니다. 자, 6세기 들어서 백제는 다시 한번 나라를 좀 더 일으켜보기 위한 이런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역사에서 전성기를 지나가지고 뭔가 다시 한번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왕들을 중흥군주라고 불러요. 무슨 군주? 중흥군주. 예. 자, 무너져가던 백제, 수도를 뺏기고, 자, 이렇게 도망왔던 백제를 다시 일으켜보려고 했던 왕 두 명, 무령왕과 성왕이에요. 자, 무령왕은 지방에다가 22개의 광역시를 만들어요. 자, 이거를 담로라고 불러요. 몇 담로? 22담로. 그리고 여기다가 그 지방에 있는 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왕족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씩. 무령왕은 다른 어떤 역사적 사건도 중요하지만 무령왕이 묻힌 무덤이 중요해요. 무슨 릉? 무령왕릉. 자, 무령왕릉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배수로 공사하다가 우연히 뭔가 곡괭이질하다가 땅 소리가 나가지고 그거 파봤더니 무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백제 시대에 그 무덤 만들었을 때 그때 그대로의 모습이 세상에 노출이 됐어요. 자, 입구가 벽돌로 막혀 있었는데 벽돌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화강암이라는 단단한 돌을 깎거나 이렇게 만드는 양식이 기본적인 양식인데 벽돌은 흙을 구워가지고 만든 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벽돌을 잘 쓰지 않아요. 중국만 벽돌을 쓰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벽돌로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는 백제와 중국 간의 긴밀한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덤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무령왕이 담긴 관이 있었는데 이 관을 만든 소나무는 일본에서만 나는 소나무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백제는
일본과도 교류를 했다. 소나무. 자, 무령왕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왕이 백제의 성왕이에요. 자, 이 성왕할 때 성자는 무슨 성자냐면 성스럽다 할 때 성자거든요. 네. 자, 성스럽다는 거는 종교에서 쓰이는 표현이죠. 자, 백제에서 불교를 크게 일으킨 왕이 성왕이다. 성왕은 자, 수도를 다시 한번 옮겨요. 잘해보자. 이런 취지로 새로운 곳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교통이 더 좋았던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 사비는 지금의 부여라는 도시. 충청남도에 부여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다. 그리고 나라 이름도 잠깐 바꿔요. 자, 남부여라고 바꾸거든요. 자, 봐봐.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백제를 건국을 한 거죠. 근데 고구려랑은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서로 막 왕을 죽이기도 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고구려, 고구려의 후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자, 이래서 고구려가 이전에 부여로부터 내려왔죠. 부여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부여의 후예다 해가지고 나라 이름을 성함은 뭐로 지었다? 남부여라고 정하게 되고, 그리고 수도도 사비로 옮기는데 이 사비가 지금은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부여라고 불리고 있죠. 자, 그래서 부여와 백제. 그리고 왕족의, 혹시 이거는 얘기는 안 했는데, 백제 왕족의 성씨가 뭘까요? 백씨? 부여씨예요. 자, 특이하죠? 백제 왕족의 성씨가 무슨 씨다? 부여씨다. 백제는 자기들의 뿌리를 고구려가 아니라 어디로 뒀다? 백제는 자기들의 뿌리를 부여에 뒀어. 자, 그래서 왕족의 성씨도 부여씨였고, 사비의 지금 이름 부여이기도 하고, 한때 국호를 남부여라고 부르기도 했다. 성왕은 신라 진흥왕과 손을 잡고 나제 동맹을 근거로 해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강을 다시 되찾기도 해요. 자, 그런데 진흥왕이 만만치 않은 왕이었죠. 성왕의 뒤통수를 딱 때리죠. 성왕이 방심하고 있을 때 백제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한강 지역을 완전히 신라가 꿀꺽 삼킨단 말이에요. 자, 성왕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났겠죠. 자, 그래서 백제를 공격해 들어가요. 자, 충북 옥천에 관산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당시 성왕의 아들이었던 위덕왕, 그, 어, 성왕의 아들 그 태자가 관산성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자, 이걸 응원하려고 성왕이 한 기병 20여 명 정도만 데리고 관산성으로 밤에 몰래 접근을 해요. 아들 응원차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라 군대가 숨어 있다가 성왕을 덜컥 잡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성왕은 그 잡히는데 당시 성왕을 잡았던 장군이 고간도도라는 장군이었어요. 이름이 특이하죠? 이 고간도도가 성왕을 잡은 다음에 어, 고간도도는 비장군이라 그래서 직위가 높지 않은 장군이었는데 성왕이 잡힌 다음에 내가 저렇게 비장군 직위가 높지 않은 장군한테 죽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간도도는 신라법에는 이게 비장도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왕은 비장에게 목숨을 잃게 되죠. 자, 그 다음 신라인들이 이 성왕의 을 어떻게 했을까요? 성왕의 시체를. 맞아요. 몸뚱아리는 돌려보내고 백제에다가 머리를 가져가요. 머리를 가져간 다음에 신라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계단 아래다가 성왕의 머리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성왕의 머리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계속 밟고 지나가게 되겠죠? 자, 백제 사람들이 신라에 대한 감정이 몹시 안 좋았겠죠? 나중에 복수를 당합니다.
자, 성왕이 죽으면서 백제는 잘 이제 뭔가 좀 해보겠다는 의지가 한풀 꺾이게 돼요. 그리고 자, 7세기에 이르러서 자, 무왕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자, 이 무왕은 왕이 되기 전에 말을 캐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왕자로서 궁에서 잘 고이고이 자란 게 아니라 이 마 혹시 본 적 있어요? 그 저 뭐야 본 적 있어요? 네, 요거 이제 갈아가지고 우유랑 꿀이랑 해가지고 보통 타서 먹기도 하고 하거든요. 보양식으로. 이게 이제 산에서 나오는 그 일종의 그 뭐 산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네. 근데 요거 이제 아무튼 먹으면 아삭아삭한 맛도 좀 나고 좀 특이해요. 먹어보면. 보통은 한약이나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섞어서 많이 먹는데 이 말을 뜻하는 한자가 서자예요. 서. 자, 무왕은 왕이 되기 전에 이 말을 캐내서 이걸 팔아서 먹고 사는 아이였어요. 자, 말을 캐서 뭐 팔아먹고 사는 아이, 이 아이를 서동이라고 불렀죠. 자, 이 서동이 신라에 그 예쁜 공주님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공주님이 선화공주였죠. 서동이 선화공주를 만나러 신라 수도 소라벌로 가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저 공주님을 만날까 꾀를 냈죠. 자, 당시 노래를 하나 만들어요. 그죠? 이 노래가 무슨 뭐죠? 그 서동요죠. 서동요 내용이 엄청 야했어요. 예. 그 서동이 선화공주 만나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한다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린아이들한테 유행가처럼 만들어서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신라 서라벌 안에 이 소문이 나게 되고 화가 났던 진평왕이 자기 셋째 딸 선화공주를 궁 밖에서 쫓아내죠. 자, 궁 밖에서 쫓겨난 선화공주는 자, 기다리고 있던 서동을 만나가지고 백제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서동이 백제의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무왕이에요. 자, 무왕은 다시 한번 수도를 옮길 계획을 짜요. 근데 수도를 옮기지는 못하고 다만 수도를 옮기려고 작정했던 여기다가 자기 의지를 담아가지고 커다란 절을 만들어요. 이 절이 무슨 절이다? 미륵사라는 절이에요. 그리고 그 무왕이 옮기려고 했던 그 수도는 익산이라는 도시예요. 전라북도에. 근데 수도를 옮기지는 못했다. 대신에 익산에 그 미륵사라는 커다란 절을 만들었고 미륵사는 지금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미륵사는 남아 있지 않고 미륵사 안에 만들어놨던 탑만 남아 있어요. 자, 이게 그 유명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자, 무왕은 싸울 문자가 들어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계속해서 신라와 전쟁을 벌였던 왕. 무왕이 죽고 그 아들이었던 의자왕이 즉위하게 돼요. 자, 의자왕은 그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그 정치도 잘했고, 백제를 계속 공격해 들어가가지고, 신라를 공격해 들어가서 신라를 압박했단 말이에요. 자, 특히 백제에서 신라 가는 길목에 있는 유명한 도시가 합천이라는 도시예요. 합천 들어봤어요? 합천 해인사 들어봤나요? 해인사가 있는 유명한 도시 합천인데 그 합천 지역에 요 당시 때 대야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자, 이 대야성은 백제에서 신라로, 신라에서 백제로 넘어갈 때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이에요. 근데 요거를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대야성의 성주는 김품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김품석의 아내는 고타소우라는 여자였어요. 성은 김씨. 이름 특이하죠? 김고타소. 자, 김품석이 부인이 있는데도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 다른 여자는 누구였냐면 자기 부하였던 검일이라는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가 예뻤는데 그 부하 장군의 아내를 불러다가 얼레리 꼴레리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바람을 핀 거죠. 자, 부하였던 검일은 어땠을까요?
자기 부인을 뺏긴 거죠. 화가 많이 났겠죠? 백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대야성 안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대야성을 혼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문을 열어줘요. 백제 군대가 손쉽게 대야성으로 들어왔겠죠? 자, 들어온 백제 군대는 성주였던 김품석, 바람핀 김품석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리죠. 죽을 짓을 한 거죠? 자기 부인을 왜 건드려요? 그리고 김품석의 아내였던 죄 없는 고타소도 어떻게 했을까요? 죽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고타소가 누구의 딸이었냐면 김춘추라는 사람의 딸이었죠. 자, 김춘추는 신라에서 유력 정치인이었는데 이 김춘추의 딸 고타소가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김춘추가 자기 딸이 죽은 다음에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김춘추가 정신을 차리고 백제에게 복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김춘추는 처음에 복수를 하려고 보니까 신라 군대가 힘이 모자라서 처음에는 고구려에 가죠. 고구려 가서 우리 백제 치겠으니까 도와달라 그랬더니 고구려에서 명계소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 과거에 신라가 진흥왕 때 한강을 차지했지. 그 한강 원래 고구려 땅이었으니까 돌려줘. 자, 김춘추가 돌려준다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잠깐 그 고구려에 의해서 거기 갇히게 되죠. 자, 그랬다가 이제 뇌물을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김춘추가 풀려난단 말이에요, 고구려에서. 자, 그 다음에 풀려나서 돌아오자마자 이번에는 바다 건너 어디로 갔어요? 맞아요. 일본으로 처음에 건너갔는데 일본에서도 군대를 못 빌려주겠다는. 다시 돌아와서 바다 건너 이번에 어디로 가죠? 큰 나라? 당나라로 건너갔죠. 자, 그렇게 해서 신라와 당나라가 어, 그 백제라는 공동의 적을 놓고 동맹을 맺게 돼요. 자, 이게 그 유명한 무슨 동맹이에요? 나당 동맹이죠. 자, 의자왕은 처음에 정치를 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치를 잘 안 하고 술과 여자에 빠져 살게 돼요. 자, 나라는 엉망이 됐고 결국 당나라 군대,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 13만 명과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 군대 5만 명이 신라를 공격하죠. 자, 신라의 마지막 그 공격, 그 영웅, 백제의 마지막 영웅, 계백이 황산벌에서 5천 결사대를 이끌고 김유신의 5만 군대를 4번이나 막았죠. 하지만 결국 그쵸. 화랑 관창의 죽음으로 사기가 올라간 신라 군대를 막아내지 못하고 황산벌에서 그쵸. 백제 군대가 패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의자왕은 결국은 신라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항복을 하게 되고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백제가 멸망을 하고 백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하는 백제 부흥운동이 또 일어요. 백제 장군이었던 흑치상지, 백제 왕족이었던 부여풍, 도침, 복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벌어졌지만 결국은 나당 동맹군에 의해서 모두 진압이 되죠. 자, 그리고 이 백강이라고 하는 강은 백제 수도 사비를 관통하는 금강이라는 강이거든요. 이 백강까지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어느 나라에서 지원군이 몰려와요. 그 몰려왔던 지원군은 일본 군대였죠. 자, 이 백제랑 일본은 백제랑 신라는 사이가 항상 안 좋았죠? 신라랑 일본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항상 안 좋아요. 저 외놈들이 계속 신라 해안가를 와서 약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백제랑 외는 사이가 어땠을까요? 백제랑 외는 사이가 항상 좋았어. 아까 우리 근초고왕이 외왕에게 실지도를 하사하기도 했다 그랬죠? 그 백제 귀족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백제가 멸망했을 때 이 외왕이 군대를 보내와요. 이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자, 그런데 이 금강 하구까지 왔는데 때마침 바람이 일본 배 쪽으로 이제 불었고 신라 군대, 당나라 군대가 불화살을 쏴가지고 자, 일본 배에 불이 붙으면서 거의 만여 명이 넘는 병력이 왔는데 이 배가 다 불타버리면서 결국은 이 백강에서 일본 군대가 거의 전멸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백제는 700년의 역사가 마무리가 된다.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봐봐. 백제가 먼저 멸망했어요? 고구려가 먼저 멸망했어요?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합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돼요. 신라로 가보세요. 자, 신라는 아래서 나온 숙거세, 그렇죠. 박혁거세가 왕이 되죠. 박혁거세 박이 표주박 할 때 박이거든요. 박혁거세가 태어난 그 알이 표주박 모양이었다고 해가지고 박이라는 성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처음에 건국된 곳은 경주죠. 경주라고 안 부르고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죠? 설화벌이라고 불렸죠. 자, 신라는 수도를 고구려 백제처럼 옮기지 않아요. 수도가 1000년 동안 계속 망할 때까지 어디였다? 설화벌이었다. 처음에는 박씨만 왕을 하지 않고, 자,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맹왕국의 모습이죠? 석탈해 들어봤나요? 김할지 해가지고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김씨만 왕을 하게 돼요. 자, 박혁거세는 귀한 사람을 뜻하는 거서간이라고 불렀어요. 박혁거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거서간. 그러다가 박혁거세의 아들 차차홍 때는 남해왕 때는 차차홍이라고 불렸는데 거서간은 귀인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차차홍은 무당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자, 남해가 죽고 남해의 아들이었던 유리와 석탈해가 임금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여요. 이때 유리와 탈해가 그 임금 자리를 놓고 이제 경쟁을 벌이는데 서로 떡고물을 씹어가지고 이빨 자국이 더 많이 찍힌 사람이 임금이 되기로 한단 말이에요. 떡, 떡을 씹으면 이빨 자국이 나잖아요. 이빨 자국이 더 많은 사람이 이 당시 때는 연장자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빨 자국이 더 많이 찍혔던 게 유리였기 때문에 자, 유리왕이 3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고구려에도 유리왕이 있지만 신라에도 유리왕이 있어요. 자, 그렇게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자, 요 뇌물왕 때부터는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임금을 나타내는 칭호로 이때부터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게 돼요. 마립간. 여기서 마립은 말뚝을 뜻해요. 신라에서는 임금님이랑 신하가 같이 서가지고 정치를 할 때 말뚝을 박아놨다 그래요. 근데 임금이 서 있는 곳에 말뚝이 가장 높은 곳에 박았다 그래요. 그래서 임금을 상징하는 그 말뚝을 이제 한자로 쓴 마립이라고 쓰는데 마립간이라는 표현으로 임금을 표현했다. 자, 이제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고 마립간이라는 칭호도 쓰면서 뭔가 신라도 나라 기틀을 잡아가는데 자, 문제는 가야랑 외 백제가 연합해가지고 신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위기였죠? 이때 뇌물마립관, 뇌물왕이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자, 이때 광개토대왕이 보병, 기병 5만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 도움으로 겨우겨우 이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자, 이 기록은 신라 무덤을 발굴해봤더니 웬 청동그릇이 하나 나왔어요. 그 청동그릇 바닥에 호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고 그랬죠? 자,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줬던 사실 호명 그릇에 실려 있고요. 그리고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대왕을 기려가지고 만든 비석, 만주에 박혀 있었던 7m짜리 광개토대왕릉 비에도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줬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자, 5세기는 신라한테도 어려운 시기였어요. 고구려가 전성기라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한 문제.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아까 도움을 받았다 그랬죠. 자, 근데 문제는 고구려 군대가 신라 도와주러 와서 가야 무찌른 다음에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신라에 눌러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그 신라 왕자를 인질로 데려갔다가 고구려식으로 교육을 한 다음에 신라에 보내가지고 왕을 시켰어요.
완전히 고구려가 신라를 주물떡주물떡 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 군대를 무찌르고 이제 뭐랄까 신라가 다시 고구려 군대로부터 자유로워지게끔 만든 왕이 눌지왕이. 자, 고구려 군대에 보면 선생님 봐봐. 닭 머리 위에 이렇게 뭐 장식 달려 있죠. 이거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어? 촌막이 벼슬이라고 하죠. 닭 벼슬이라고 하잖아. 그죠? 이 닭 벼슬 한 것처럼 고구려 군대 군인들도 여기 닭 벼슬처럼 이렇게 장식을 달아놨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이 고구려 군대 군인들 그려놓은 벽화거든요. 여기 위에 지금 뭐 장식 같은 게 달려 있죠.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든 백제 사람들은 고구려 군인들을 수탁이라고 불렀어요. 예. 당시 이제 눌지왕 때 눌지왕이 그 신라 군인들한테 이런 비밀 명령을 내려. 수탁을 죽여라. 자, 이때 신라 군대가 방심하고 있던 고구려 군인들을 공격해가지고 고구려 군인들을 죽이거나 고구려로 쫓아내버린다. 그리고 신라는 누구랑 손을 잡는다? 백제랑 손을 잡아. 선생님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박혁거세 때부터 눌지왕 때까지 400년이거든요. 이 기간 내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백제랑 계속 싸워요, 신라가. 그리고 계속 외에 침략을 받는다, 일본에. 백제랑은 원수 사이였는데 고구려가 내려오니까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서야 나제 동맹이 체결이 된다. 자, 눌지왕의 뒤를 이은 자비왕 때는 자, 신라가 생각하기에 언젠가는 저 백제랑 또 싸워야 되죠. 그리고 또 고구려가 내려오면 고구려랑 또 싸워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북 보은 딱 그 백제, 고구려, 신라 세 나라가 접하고 있는 그 접경지대에다가 절대 뺏기지 않는 강력한 성을 만들어요. 이런 성들을 철옹성이라고 부르죠. 아주 탄탄한 성. 자, 근데 시간 오래 걸리면은 그 적이 쳐들어와서 차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건축 기간을 딱 3년만 잡아요. 3년 동안 이 깎은 돌을 2천만 개를 들여요. 몇 개? 2천만 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였죠? 그렇게 해서 절대 뺏기지 않는 무적의 성을 만드는데 그 성이 3년 산성. 충북 보은에 있어요. 그리고 이 3년 산성을 신라가 삼국 통일하기 전까지 한 번도 안 뺏겨요. 적이 쳐들어오면 고구려 백제 군대가 쳐들어오면 여기로 들어가 숨는 거예요. 그 버티는 거예요. 자, 신라의 무적의 철옹성 무슨 산성? 3년 산성이다. 자, 백제와 동맹을 더 강화하죠. 고구려 침략에 대비해서 결혼 동맹을 더 강화하고요. 6세기는 신라의 시기예요. 자, 신라의 세 왕, 6세기 신라 전성기를 이끌었던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이에요. 이 왕들의 업적은 시험에 아주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일 중요한 왕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지증왕 때는 지증왕이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겨요. 먼저 순장을 금지합니다. 순장이 뭘까요? 임금이 죽으면 임금 모시던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같이 묻는 거예요. 임금님 죽어서 지하세계 간 다음에 지하세계 간 임금님 모시라고 하인들을 죽여서 같이 묻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게 불합리한 거죠. 이 순장을 금지시켜요. 그죠? 자, 순장을 금지시킨 다음에 신라 무덤을 발굴해 보면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사람 해골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인형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수호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사람을 죽여서 묻었다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아니라는 게 믿음이 확산되면서 대신에 흙으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묻게 되는 그게 토우예요.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았다는 기록이 지종왕 때 처음으로 실리는데 그게 뭐죠? 우경이라고 하죠. 우경이 보급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신라는 건국 초부터 서라벌, 사로, 사라, 자, 여러 명칭으로 불렸는데, 나라 이름도 딱 통일을 해요. 이때부터 이제 신라라고 불리게 돼요. 덕업일신, 망나사방. 덕업, 좋은 일을 일신, 날마다 새롭게 해가지고, 망나, 떨친다, 사방에. 뭐 이런 뜻인데, 여기 덕업일신에서 신, 망나사방에서 라를 따가지고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라로 정하게 됩니다. 거서관, 차차옹, 이사금, 마립간, 여러 그 표현들이 있었죠. 이거 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표준어라면은 사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당시에 가장 대세였던 임금을 뜻하는 표현 한 글자 뭐예요? 왕이죠, 왕. 자, 중국에서 쓰는 그 임금을 뜻하는 표현 왕을 이때부터 쓰게 돼요. 이전까지는 뇌물, 마립간, 유리, 이사금 이렇게 불리다가 이제 신라도 지금 왕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울릉도 들어봤죠? 당시에 우상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울릉도에 있었는데 자꾸 바다 건너 신라로 와가지고 신라 사람들과 약탈해가고 한 거예요. 신라 장군 이사부를 보내가지고 그 우상국을 정복을 해요. 근데 우상국 사람들이 드세기 때문에 겁을 줘야겠죠. 자, 이사부가 배에다가 나무 사자를 싣고 가요. 자, 그래서 이거 만약에 항복 안 하면 풀어버리겠다. 우상국 사람들이 행복을 하죠. 자, 그리고 수도 경주에다가 동시 시장을 만들어요. 자, 시장을 만든 다음에 그 시장에서 물건 한 번에 많이 사가지고 가격 오르면 파는 부정행위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거 감독하는 동시전이라는 감독기구를 만들기도 한다. 법흥왕 때는, 자, 우리 소수림왕 때 고구려 했던 거 율령만포 있죠? 신라에서는 어느 왕 때 한다?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를 해요. 자, 그리고는 여러 관리들의 유니폼. 자, 백제에서 고이왕이 했듯이 옷 색깔을 정해요. 제일 위에 옷, 그 신하들이 자주색 옷을 입고 그 아래 빨간색. 자, 이런 식으로 옷 입는 거. 네, 그런 옷의 순서를 정하게 되고요. 자, 중요한 사건이죠. 신라에서 이미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주러 왔을 때 고구려 군인들에 의해서 신라에 불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신라는 불교를 공식적인 나라 종교로 채택하진 않았었어요. 자기들 믿는 여러 가지 잡신들을 믿었는데, 자, 법흥왕 때 불교가 비로소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요. 자, 당시 그 법흥왕 때 활약했던 승려로 이차돈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차돈이 이제 절을 짓고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파하려고 하니까 신라 귀족들이 이걸 다 싫어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라 귀족들이 그 절을 없애달라고 법흥왕한테 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차돈이 그 귀족들 앞에서 그 법흥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목을 쳐달라. 사람들은 신기한 걸 봐야지 불교를 믿으니까 자기 목을 쳐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흥왕이 이차돈의 목을 어떻게 했죠? 사람들 앞에서 쳤죠. 쳤더니 삼국 사기 기록에는 하얀 피가 솟구쳤다고 나와요. 삼국 유사 기록에는 하얀 엄마 여기서 나오는 거 하얀 젖이 나왔다 그래. 그게 한 길이나 솟았다 그래. 몇 미터나. 자, 사람 목을 쳤는데 흰 젖이 나온다? 이거 보고 귀족들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그 이후부터 신라 사람들이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자기네 나라 종교를 삼게 된답니다. 말이 돼요? 사람 목을 쳤는데 흰 젖이 나온다? 불교를 상징하는 꽃, 석가탄신일, 초파일이라고도 하는데, 석가탄신일 되면은 길거리에 뭐 달아놓죠? 연꽃 달아놓죠? 불교를 상징하는 꽃은 무슨 꽃이라고요? 연꽃이에요. 연꽃 그 연못 위에 이렇게 잎사귀 크고 분홍색 꽃 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연꽃인데 연꽃을 이렇게 따보면은 연꽃 줄기의 수액이 하얀색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차돈의 죽음, 목을 쳤더니 흰 젖이 나왔다는 거는 그 연꽃 줄기의 수액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아무튼 뭐 그렇게 불교 수용 과정에서 불교에 반발하는 어떤 귀족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신기한 현상으로 이게 좀 꾸며진 게 아닐까라고도 추측을 해요. 자, 아무튼 2차 돈의 순교, 죽음을 이후로 불교가 공인된다. 자, 우리 광개토대왕이 연호 뭐 썼죠? 영락이란 연호 썼다 그랬죠. 영락대제. 법흥왕도 신라에서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한 왕이 건원이란 연호를 써요.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원? 건원. 자, 법흥왕 때는 그 백제와 신라 사이에 끼어가지고 계속 괴롭힘 당하던 나라 가야를 정복하는데 6가야 중에서 한때 그 가야를 이끌었던 리더 가야 금관 가야를 정복해요. 이거 잘 기억해두세요. 법흥왕 때 어느 가야 먼저 정복했다고요? 금관 가야를 정복을 해요. 자, 그리고 법흥왕 때는 그 귀족 관직 중에서 제일 높은 관직으로 상대등이란 관직을 만들어요. 고구려 대대로였죠? 백제 뭐였어요? 상, 좌평. 신라는 뭐예요? 상, 대등. 잘 기억하세요. 고구려 뭐라고요? 대, 고구려 뭐예요? 따라 해봐. 뭐야? 대대로. 망리지라고도 하고요. 백제는 뭐예요? 상, 좌평. 백제 뭐라고요? 상좌평. 신라 뭐라고요? 상, 상, 대등. 그리고 군대를 관장하는 부서, 병부라는 군사기구도 만들게 된다. 자, 법흥왕의 뒤를 이어서 법흥왕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법흥왕 동생의 아들이었던 진흥왕이 왕이 돼요. 진흥왕은 이제 영토를 크게 떨친 왕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다 여러 개의 비석을 만들어 놓는데 먼저 충북 단양, 한강 상류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단양 적성비를 꽂아놔요. 자, 여기는 진흥왕이 직접 간 게 아니라 아까 우상국을 정복했던 장군 이사부 기억나요? 신라 장군 이사부를 보내가지고 정복을 시킨 다음에 세우게 했던 비석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정복한 지역을 진흥왕이 직접 가요. 가서 비석을 박아요. 왕이 어디 가는 걸 순수, 순행이라고 부르거든요. 진흥왕이 직접 가서 박은 4개의 비석. 진흥왕 순수비예요. 그리고 성왕과 손을 잡고 한강유역을 공격해서 차지하죠. 고구려로부터. 자, 그런데 배신을 때렸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한강유역을 차지한다, 완전히 신라가 독차지하게 됐고, 성왕이 여기에 반발해서 그 발끈해가지고 신라를 쳐들어갔다가 오히려 성왕이 어떻게 됐죠? 목숨을 네, 잃었죠. 진흥왕은 신라의 이제 국가적인 사찰, 국가적인 절이라고 할 수 있는 황룡사라는 절을 만듭니다. 자, 황룡사 누가 만들었다고요? 진흥왕이 만듭니다. 황룡사 안에 있는 9층 목탑은 선덕여왕이 만드는데 황룡사라는 절은 누가 지었다고요? 진흥왕 때 만들어요. 진흥왕 때 중요한 업적. 자, 6가야 중에서 금관가야를 법흥왕 때 정복을 했죠. 진흥왕은 대가야를 정복한다. 남은 가야의 리더였던 대가야를 정복해서 완전히 가야의 역사를 끝낸 사람이 진흥왕. 자, 그리고 진흥왕은 신라에 있던 그 청소년 조직, 이 화랑도를 개편해가지고 군사 조직으로 만들어서 신라를 군사적으로 강하게 만든 왕이 진흥왕이기도 해. 요거 금관가야 정복 법흥왕 때 했다 그랬죠? 요때 얘기 하나만 쓰면은 금관가야 마지막 왕이 우형왕이었어요. 자, 봐봐. 가야 시조 김수로 들어봤어요? 김해 김씨죠? 그쵸? 네. 자, 구형왕의 셋째 아들이 김무력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무력은 가야의, 그러니까 왕자 출신이죠? 근데 가야가 망하면서 김무력은 신라로 가서 장군이 돼요. 그리고 이 김무력이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성왕을 잡아요. 그 다음에 성왕을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세운 거죠. 그 김무력의 아들이
김소현이란 사람이에요. 김서현의 아들이 김유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유신은 전통적인 신라 계통이에요? 아니면은 멸망했다 나중에 합류한 가야 계통? 가야 계통이죠? 인싸예요, 아싸예요? 어느 그룹에서 잘 어울리는 애를 인싸라 그러잖아. 그리고 어느 그룹에서 잘 못 어울리고 겉도는 애를 아싸라 그러잖아. 김유신은 신라 사회에서 인싸, 아싸? 인싸예요? 가야 귀족인데? 아싸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뭔가 신라에서는 신분적으로 더 상승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던 사람이었어. 이 김유신이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할아버지가 폐위돼서 왕위 계승 후보에서 멀어진 김춘추란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김춘추도 할아버지 폐위된 아싸 귀족이었단 말이에요. 김춘추와 김유신의 만남은 아싸와 아싸의 만남이었다. 나중에 이제 김춘추를 왕으로 만들죠, 김유신이. 화랑도 관련된 얘기 빠르게 할게요. 원래 진흥왕이 인재를 좀 키우고 싶었어요. 자, 젊은 인재들을 잘 키우려면 젊은 인재들을 모아야 되죠. 자, 젊은 인재 모으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설득. 너희 잘 알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엿을 준다. 네. 먹을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아이돌이나 연예인들 숙소나 이런 데 앞에 가면 어린 너희 나이 또래 애들 많죠? 사생팬이라 그러나? 아이돌 환장하잖아요, 저희들. 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 보면은 막 연예인 보면 난리 나잖아요. 공항이나 이런 거 내리면은. 그죠? 진흥왕의 생각은 미스 신라,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하듯이 미스 신라를 뽑아가지고 뽑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재들이 많이 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라에서 예쁜 여자들을 뽑아놨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젊은 남자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여자 보려고. 그렇게 해서 뽑은 예쁜 신라 여자들을 원화라고 불렀어요. 화는 꽃화자예요. 꽃처럼 예쁜 그 여자들. 자, 왜 미스 코리아도 진선미 있죠? 1등, 2등, 3등. 그것처럼 그 순위를 매기고 뽑았는데 제일 예쁜 여자가 두 명이 뽑혔어요. 남모와 준정이라는 두 예쁜 여인이었어요. 원화가. 자, 근데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가 둘이 될 수 있어요? 걔네 둘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질투한단 말이에요. 자,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우리 옛날에 그 사이 안 좋았던 거 털어버리고, 자, 술 마시고 이제부터 친하게 잘 지내자. 자, 준정이 남모를 술 대접을 했어요. 남모가 술이 좀 약했어요. 먹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취했어요. 자, 그랬더니 준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취한 남모를 강가로 가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린. 여자끼리 질투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삼국 유사 기록에 의하면은 술 취한 남모를 데려다가 시냇가 가면은 뭐 돌 많잖아요. 계곡 이런 데 가면은. 술 취해서 이렇게 정신이 없는 자고 있는 남모를 돌로 덮어서 죽였다. 어떻게든 준정이 아무튼 남모를 죽인 거죠. 자, 진흥왕이 이 얘기를 듣고 준정이 사악한 거잖아요. 준정도 죽여버린. 여자들을 뽑아놓으니까 질투해서 안 되겠다. 그래도 예쁜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맞으니까 대신에 남자를 뽑자. 얼굴이 여자처럼 곱상한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새롭게 분칠 화장도 시키고 미스터 신라를 뽑자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뽑히기 시작한 게 화랑이에요. 자, 이 화랑들 중심으로 젊은 인재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남도를 뽑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게 이제 화랑도의 기원이고 이 화랑도는 훗날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진지왕부터 해가지고 신라 삼국통일 가야 얘기를 좀 더 할게요. 페이지 2번.
2페이지 5번. 쭉 넘어가서 14페이지 5번. 14페이지 7번. 25페이지 3번. 4번. 쭉 넘어가서 37페이지 4번. 5번. 38페이지 6번. 49페이지 3번. 50페이지 5번. 61페이지 3번. 5번. 까지.